내 인생은 끝났어. 한 명뿐인 아들이 잘 살아주기만을 바랐던 부모와 그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젊어서 죽도록 고생해 상가 두 채를 마련한 부모는 외동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이 아닌 큰 불행이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서로의 삶이 멀리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곳에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석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 공사판, 배달, 택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를 가리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에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겨울에는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 장갑을 끼고도 새벽같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박미정은 작은 분식집과 허름한 밥집을 옮겨 다니며 장사를 했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과 자신이 번 돈을 하나로 모아 대출을 끼고 작은 상가를 하나 장만했었습니다. 그 상가를 잘 운영하고 월세를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수년 뒤에는 다른 동네에 두 번째 상가까지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가 두 채를 바라보며 서로 웃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돈 때문에 고생 안 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외동아들 한도윤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용돈 걱정 없이 지냈고 등록금도 한 번 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며 집안 사정이 넉넉하다는 내색을 크게 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과 달리 브랜드 옷, 최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볼 때면 도윤은 가끔 본인의 집이 생각보다 잘 사는 건 아닐까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성격이 온순하고 착했지만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데에는 재능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고지 곧대로 믿는 편이었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려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셋은 상가 중 한 곳 2층 사무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퇴근 시간대의 도로가 내려다 보였고 1층에서는 세입자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었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등기 넘어간 상가 서류다. 도윤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걸 왜 제 이름으로? 한기석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내 거다. 내 살아생전에 내가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하는지 보고 싶었다. 이걸 발판 삼아서 내 인생 계획도 좀 세워보고. 박미정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괜히 이상한데 돈 쓰지 말고 월세 들어오는 거 잘 모아라. 나중에 결혼하면 너도 살림할 때가 필요하지 않겠니? 그날 도윤은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이 상가 건물이 주는 책임감보다 이제 내가 가진 게 꽤 많구나 하는 막연한 기분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도윤이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고 상사에게 대들지도 않았으며 동기들 사이에서도 착하다, 부드럽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도윤은 끝까지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항상 한 발 물러서는 쪽이었습니다. 뭐, 팀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요.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자기 주장을 접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동료는 뒤에서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상이다. 그 말은 나중에 현실이 될 복선처럼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한기석과 박미정은 집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가끔씩 아들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도윤이는 참 착하긴 한데 너무 사람을 믿는단 말이야. 한기석이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뭐 나쁜 짓 하진 않잖아. 요즘 세상에 인성 좋은 것도 복이지. 박미정은 아들을 감쌌지만 속으로는 남편과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자 잘못 만나면 끌려다니는 거 한순간인데 그래도 우리가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으면 괜찮겠지.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늘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30이 넘자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회사 동기들 몇 명은 이미 결혼을 했고 어느새 아이 사진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 도윤의 마음을 서서히 건드렸습니다. 퇴근 후 혼자 원룸에 돌아와 인스턴트 음식을 데워 먹다가 문득 부모 집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 반찬, 잔소리, 그리고 너 언제 결혼하냐는 농담 섞인 질문들.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인터넷에 결혼정보회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누군가와 가정을 꾸려야 할 때가 된 건가. 그렇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문 하나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은 양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입고 도심의 한 빌딩에 있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갔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은 깨끗한 화이트 톤 인테리어에 향기로운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역시 돈이 되는 업종이구나. 도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안내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도윤 고객님 맞으시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가 바로 정서아였습니다. 정서아는 전문 상담사답게 눈을 마주치는 각도, 미소 짓는 타이밍, 고객의 긴장을 풀어주는 말투까지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세요?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녀는 도윤의 직업, 나이, 가족 구성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대화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아, 젊었을 때부터 장사하시다가 지금은 상가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정서아의 눈빛이 아주 잠깐, 거의 티나지 않을 정도로 날카롭게 빛났었습니다. 상가 임대 최소 2채 이상이겠네. 외동아들이고 부모도 건강해 보인다. 그리고 재산 구조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이시네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라면 분명 좋은 가장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일시간 남짓 이어졌고 정서아는 고객관리 차원이라며 자신의 명함에 개인 연락처를 따로 적어 건넸습니다. 혹시 상담 시간 외에라도 결혼이나 연애 쪽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강의도 하고 있어서 요즘 젊은 세대 결혼 트렌드 같은 것도 도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그 배려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서아가 이렇게 개인 연락 가능이라고 말하는 대상은 철저히 선별된 극소수의 고객이라는 사실을 정서아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조건은 충분한데 사람 보는 눈은 별로 없어 보인다. 표정도 우유부단하고 말투도 순하네. 조금만 호감 표시를 하면 내 쪽으로 완전히 기울겠어. 상담이 끝난 지 며칠 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정서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상담 때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혹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 해서요. 정서아의 메시지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그러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간지리는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도 야근이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메시지를 몇 번 더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과 취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날 정서아는 도윤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공개 강의에 대한 정보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결혼과 재무 설계를 주제로 작은 강의를 하나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요즘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 강의에서는 재산을 지키는 결혼, 혼인 신고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같은 다소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강의를 들으며 이 사람 생각보다 진지하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정서아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도윤 씨처럼 진지하게 듣는 분은 오랜만이었어요. 나중에 직접 뵙고 더 얘기 나눠요. 며칠 뒤 강의가 끝난 저녁, 정서아는 일부러 도윤이 회사 근처 카페를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파스타집 있는데 상담 겸 식사 한번 하실래요? 식사 자리에서 정서아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일을 하면서 겪었던 사람들의 문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냉정한 통계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현실적인 조건, 서로의 재정 상황, 가족 배경, 이런 것들이 맞아야 싸움이 덜 나거든요.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건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보다 정서아가 자신을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고 있다고 느끼며 묘한 고마움과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한기석과 박미정은 집 식탁에서 간단한 집밥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더니 도윤이 피곤하지만 묘하게 들뜬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한기석이 물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괜찮냐? 뭐 힘든 건 없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요즘 호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드디어?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인데요. 결혼이나 재무 설계 강의도 하시고 생각이 되게 똑똑하고 현실적이신 분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동시에 기대와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상담사, 강의. 말만 들어도 영리하고 계산 빠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인 한기석은 대충 웃어 넘기지 않고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신댔냐? 집은 어디고? 형제는 있고 빚은 없다고 하더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어릴 때부터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일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형제자매는 없고 혼자랍니다. 빚은 제가 알기로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축도 꽤 하고 있대요. 박미정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아들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이는 것을 보고 미정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제대로 만나봐라. 아들 눈에 좋으면 됐지 뭐. 얼마 뒤 도윤은 전화로 부모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람이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박미정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인사까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구나. 한기석은 일부러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데리고 와라. 밥은 집에서 먹는 게 좋겠지. 우리도 얼굴 한번 보고 이야기해보자. 전화를 끊고 나자 부부는 거실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아들 얼굴 표정 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 응, 완전 마음 다 주고 있는 눈이었지. 그래서 더 걱정이다. 저쪽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봐야겠어. 그들은 그렇게 첫 만남을 대비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인사 날이 다가오자 박미정은 며칠 전부터 반찬을 미리 해두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요즘은 다 밖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인사하지. 집에까지 오는 거면 그래도 성에 있는 사람이겠지. 한기석이 그렇게 달랬지만 박미정의 마음은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아들 데리고 갈 여자면 적어도 예의는 바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은 못해도 성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는 식탁보를 새 걸로 바꾸고 작은 꽃병까지 올려두며 알 수 없는 떨림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리고 도윤과 함께 정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정서아는 깔끔한 원피스와 너무 과하지 않은 액세서리, 단정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인상만 보면 누가 봐도 준비된 성격의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서아라고 합니다. 늘 도윤 씨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고개 숙이는 각도도 적당했습니다. 박미정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죠. 우리 집이 많이 허술하지요? 정서아는 빠르게 집안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따뜻한 느낌이에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정을 지켜오셨는지 딱 느껴집니다. 말은 예뻤지만 그 집을 바라보는 눈빛 어딘가에 알 수 없는 계산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기석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집은 아니고 젊었을 때 고생 좀 해서 상가 두 채 마련한 게 그나마 재산이라고 할 수 있지. 정서아는 그 말에 미묘하게 반응했습니다. 상가 두 채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자수성가 하신 분들 보기 참 힘든데. 서아는 칭찬을 하면서도 질문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틀었습니다. 그럼 한 채는 어머님, 아버님 노후용이시고 다른 한 채는 혹시 도윤 씨가? 도윤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제 명의로 하나 넘겨주셨습니다. 아직 제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정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상가 시세 대충 이 지역이면 월세 수입, 대출 여부, 세입자 구성,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저 예의 바른 며느리 후보의 질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미정은
그가 상가 이야기에 유난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가볍지 않은 찜찜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정서와는 거의 매일 연락을 하며 감정적 친밀감을 빠르게 쌓아갔습니다. 도윤 씨는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으세요? 카페 창가에 앉아 그녀는 눈을 마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부모님처럼 서로 믿고 오래 같이 가는 가정이면 좋겠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안정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안정감.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서로의 재정 구조를 정확히 알고 안정적으로 설계해 놓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상대를 책임지는 마음이잖아요. 그 말은 재산을 확인하고 내 쪽으로 어떻게 끌어당길지에 대한 그녀 나름의 논리를 포장한 문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부모 집에 들렀다가 청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아 씨랑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이가 있고 저도 이제 더 미루기보다는 책임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기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마음은 이미 정한 것 같구나. 우리는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 다만 너무 급하게만 서두르지는 마라. 사람은 같이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박미정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내 행복을 바라는 거야. 단지 너무 한쪽 말만 듣지 말고 내 생각도 꼭 가져라, 알겠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에는 운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말은 훗날 돌아보면 너무도 아픈 대사처럼 느껴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데이트에서 정서하는 결혼과 재산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꺼냈었습니다. 도윤 씨, 우리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하는 김에 현실적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저는 직업이다 보니 결혼할 때 재정 구조를 명확히 해두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도윤은 그녀의 말을 신뢰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아 씨가 잘 아는 부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낫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정서아는 웃으며 이미 머릿속에 그려둔 그림을 차근차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방향을 정해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나 분쟁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차차 이야기해봐요. 그 순간 그녀의 말은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재무 상담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표적의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단계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었습니다. 예식장은 호텔 웨딩홀로 정해졌고 정서아 쪽 인맥들은 깔끔한 정장과 세련된 차림으로 하객석을 채웠습니다. 한기석과 박미정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결혼식이 부담되었지만 아들 체면을 생각해 크게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체면 구기게 할 수는 없지. 결혼식장에서 정서하는 상냥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느 집이나 있을 법한 평범한 결혼식 풍경이었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한 집안의 운명은 크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도윤명의 상가 근처에 위치한 깔끔한 신축 아파트 전세를 얻어 들어갔었습니다. 정서하는 지도 앱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면 상가까지 걸어서도 금방이고 관리 상황 보기도 편하겠어요. 나중에 우리 애 키울 때도 상가에서 나오는 수입이 안정적이면
육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도윤은 처음에는 그 말이 단지 실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네요. 아버지도 상가 관리는 나보고 잘 챙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정서아는 단순히 돕겠다는 태도를 넘어서 상가 관련 서류와 계약 상황까지 세세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서, 대출 서류 같은 것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면서 이런 서류 많이 다뤄봐서요. 혹시 놓치는 부분 있으면 미리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도윤은 별 의심 없이 서류 파일을 건네주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정서하는 상가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출 비율, 임대료 수준, 세입자 업종, 계약 기간, 등기부 등본에 찍힌 한도윤 명의, 대출 상환율도 나쁘지 않고 세입자 구성도 안정적이고 임대료 체납도 거의 없네. 이 정도면 상가 하나만으로도 어지간한 월급보다 많이 들어오겠다. 그녀는 속으로 이 상가를 어떻게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올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상가 하나만 잘 관리해도 우리가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우리 둘이 잘 지키자고요. 그 말은 언뜻 보면 다정한 부부의 약속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녀 혼자만의 소유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과 서아는 신혼집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서아는 노트북으로 상가 관련 세법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요즘 세법이 자꾸 바뀌니까 이런 건 미리미리 체크해야 해요. 지금 상태로 10년, 20년 가면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꽤 나올 수도 있어요. 도윤은 숫자에 약한 편이라서 화면에 나오는 표와 그래프를 보며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정서아는 이미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두는 거예요. 위험도 나누고 세금도 줄이고 서로가 서로를 더 믿을 수 있는 구조죠. 그 말은 공동 명의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첫 단계였습니다. 주말에 본가에 들렀을 때 도윤은 무심코 그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법이 복잡해서요. 서아가 그러는데 상가를 공동 명의로 두면 나중에 세금 부담이나 여러 면에서 좀 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기석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공동명예 쉽게 생각할 일 아니다. 박미정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결혼한 이상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지만 그래도 집안 재산 문제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도윤은 부모의 말을 이해하려 하면서도 서아의 조언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공동 명의로 한다고 하던데 부모님이 너무 옛날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윤은 부모의 반응을 정서아에게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상가를 건드리는 걸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 명의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셨어요. 정서아는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는 재산을 나누는 걸 불안해 하시니까요. 괜찮아요.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조금은 서운하네요. 저를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도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아 씨, 그런 뜻은 아니실 거예요. 그냥 조심스러운 거죠. 시간이 지나면 분명 믿어주실 거예요. 정서하는 속으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서하는 심각한 표정으로 신문 기사와 관련 자료들을 모아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윤 씨, 요즘 자영업 경기 안 좋은 거 알죠? 상가 공실률도 올라가고 건물 가치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만약 나중에 경제 상황이 더 나빠져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버지가 워낙 보수적으로 운영하셔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었거든요. 정서아는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둘이 이 건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만약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제가 제 이름으로 대출도 다시 조정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 말은 도와주기 위해 명의를 필요로 한다는 논리로 포장된 요구였습니다. 며칠 뒤 정서아는 일부러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할까요? 가끔은 제가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이 집안에서 제가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랄까? 그는 눈가를 살짝 붉히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상가를 제 이름으로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적 있나요?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함께 책임을 나누자는 얘기였는데 그것마저도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서운했어요. 도윤은 완전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서아 씨,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부모님이 워낙 조심스러우셔서 그렇지. 저는 서아 씨 믿어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명의를 일부라도 조정하는 방향으로요. 정서하는 속으로 일부로 시작해서 결국 전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 뒤 도윤과 정서아는 조용히 등기소를 찾아갔었습니다. 서류에는 한도윤에서 정서아로 명의가 옮겨지는 변경 사항이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도윤이 망설이듯 말하자 정서아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함께 책임지자는 거잖아요. 저도 함께 짊어질게요. 괜찮아요. 도윤 씨. 직원의 도장이 서류 위를 꾹꾹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가 건물 중 일부는 서류상 정서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한기석과 박미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가를 떠올릴 때면 우리 아들 명의 상가라고 생각하며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기소 문을 나서며 도윤과 서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제 상가 한 동이 이도윤 강서와 공동 명의로 찍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가방 속에 넣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절반은 내 이름으로 되었네. 여기까진 계획대로 잘 왔다. 겉으로는 태연한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이 상가는 원래 당신 거였고 우리 부부 재산이기도 한 거니까요. 도윤은 어딘가 찜찜한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나중에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서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지금 말 꺼내면 공동명예 자체를 반대하실 거예요. 조금 안정되고 나서 이미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드리면 오히려 더 안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어딘가 작은 가시처럼 도윤의 마음에 박혀버렸습니다.
몇 날 며칠 뒤 부모는 여전히 자신들만의 상가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본인들 명의 본인들 노후 자금용 상가,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증여한 상가. 우리 도윤이 앞으로 살림 미천이지.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가 2동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냐. 하나는 우리 노후용, 하나는 너 살림용이다. 서아는 복 받은 거야. 이런 집안에 시집 와서. 엄마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다, 서아도 이 상가 한 동 있으면 애 낳고 살면서 걱정 덜지. 그래도 서류는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너가 책임감 갖고 잘 관리해라, 알았지? 부모 입에서 나오는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상가라는 말에 도윤은 순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공동명의라는 글자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거실에서 서아는 상가 관련 서류를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대출 가능액, 향후 시세 전망, 세금 구조. 부모님 명의 상가는 어차피 그분들 노후용이라 건드리기 어렵고 지금 우리 공동명의 상가만 내 것으로 만들어도 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미 상가는 시댁 재산이라기보다 자신의 인생을 띄워줄 발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아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상가 임대료 관리 많이 번거로우시죠? 제가 컴퓨터로 정리하는 것에 익숙하니까 한번 맡겨봐 주시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우리 상가 임대료 관리는 내가 해도 괜찮다. 서아는 미소를 유지한 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부모님 상가는 그대로 아버님이 관리하시고요. 도윤 씨 명의 상가는 이제 우리 부부 재산이니 그쪽 임대료만이라도 제가 대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입자 관리도 요즘은 전산화된 게 좋아요. 엄마는 그 말에 그것도 그렇네. 서아가 젊으니까 컴퓨터 같은 건 더 잘 알지. 라고 거들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등기는 공동명의로 바뀌어 있었지만 부모는 여전히 아들 명의 상가라고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주 뒤 도윤 상가 임대료는 이전과 다른 계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부부 공동 계좌로 말이죠. 부모는 여전히 어차피 그 상가는 도윤 이름, 임대료도 도윤 쪽에서 알아서 관리하겠지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말했습니다. 세입자 문제 생기면 나한테 먼저 말해라. 그래도 건물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내가 잘 안다. 하지만 서류상, 돈의 흐름상 조금씩 권한과 실질적 통제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서아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부 둘만 있는 밤, 서아는 소파에 앉아 쌓여있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상가 2동 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노후용, 하나는 아들 이름으로 잠시 준 것.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도윤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그 상가 2동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봤으니까. 서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나랑 당신은 그 상가에 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님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하냐는 거죠. 공동 명의까지 해뒀는데 마음은 아직도 자기들 소유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도윤에게도 어느 부분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모니터에 아파트 분양 광고를 띄워놓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 아파트 봐요.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좋고 아이 키우기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싼데. 서한은 곧바로 숫자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활용하는 거죠. 당신 상가 지분 일부만 담보로 잡으면 대출 나와요. 임대료로 이자 상환하면 되고 부모님 상가는 그대로 두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 투자 좀 해보자고요. 도윤은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가 상가를 담보로 잡는 거 엄청 싫어하실 텐데. 안 그래도 상가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신 분인데. 서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상가는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 부부 재산이에요. 부모님 상가는 건드리지도 않잖아요. 언제까지 부모님 기분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미루고 살 거예요.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 상가는 그대로 두고 내 상가만 조금 담보로 쓰면 큰 문제는 없을까? 어차피 임대료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오가는 사이 서한은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렸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말하면 무조건 반대하실 거예요. 그럼 또 상가 가지고 싸우겠죠. 차라리 우리가 둘이서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만 움직이고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결과만 보여드리는 게 나아요. 우리가 잘 굴려서 더 나은 집 마련했다고. 도윤은 그 말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은행 상담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상가 공동 소유자 두 분 서명 다 있으시니까 담보대출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상환이 연체되면 상가 지분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서한은 능숙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임대료로 상환 계획 세워놨습니다. 직원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혹시 부모님 의견이 필요하신 건 아닌지요? 원래는 아버님 명의로 갖고 계시던 상가라고 해서. 도윤이 입을 떼기도 전에 서아가 먼저 답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 재산입니다. 부모님 상가는 따로 있고요. 여기 서류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날 도윤의 도장은 여러 장의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신들이 그려온 상가 구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가 두 동 있어서 불안한 세상에서 그나마 버티지. 하나는 우리 노후, 하나는 도윤 노후잖아. 아버지는 도윤 쪽 상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윤아, 내 상가는 그래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너가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해야 한다. 나중에 애 낳고 살림할 때 큰 힘이 된다. 도윤은 부모의 착한 오해를 그대로 깨뜨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임대료로 이자 상환이 무난히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공실, 수리비,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임대료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체 경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자 납부가 지연되었습니다. 연체가 지속될 경우 담보권 실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윤은 그 문자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아야, 이자 연체됐대. 이번 달 어떻게 막아야 하지? 서아는 표정을 찌푸리다가도 금방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달은 내가 모아둔 돈에서 일부 빼서 막을게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상가 구조를 더 크게 손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날 밤 서한은 혼자 상가 관련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지금 구조로는 자꾸 연체가 쌓이면 어차피 경매 리스크가 생긴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경매에 참여해서 상가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가족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서한은 이미 시댁이라는 단어 대신 투자와 수익 구조라는 말로 머릿속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냉정한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잘한 돈 문제, 상가 수리비, 이자 상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부 싸움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이 결단을 못 내리니까 이렇게 애매한 상황만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를 못했다는 건데 부모님 생각까지 해야 하니까 조심스러운 거지. 서한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또 그 말이죠. 우리 부모님. 나는 당신 인생에서 언제쯤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말끝이 올라갈수록 도윤의 어깨는 조금씩 더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더 크게 싸우다 서한은 갑자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좀 지쳤어요. 시댁 재산, 시댁 상가, 시댁 체면. 그만큼 부모님이 중요하면 나는 여기서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윤은 얼이 빠진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혼 얘기야? 서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정리할 거면 제대로 정리해요. 상가 문제도 깔끔하게 나누고 각자 인생 사는 게 서로한테 낫겠죠. 지금처럼 애매하게 엮여 있는 게 더 지옥 같아요. 그 말은 감정적으로 던진 말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며칠 동안 도윤은 법원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해야 하는 걸까? 서아가 완전히 나쁜 사람인 것만은 아닌데.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부모와의 갈등, 상가 문제, 연체 문자, 그리고 결혼 후 계속해서 어딘가 자신을 책임지는 듯한 서아의 태도들이 뒤죽박죽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잠깐 별거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지나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둘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부모 명의 상가 재산 분할 대상 아님, 부부 공동 명의 상가 분할 대상, 예금, 차량, 기타 소액 자산 분할 대상. 서한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상가는 원래 그분들 거니까 분할 대상 아니죠.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지금 공동명의 상가, 그리고 우리 둘이 모아온 현금 정도네요. 변호사는 지분 비율, 기여도, 결혼기간 등을 고려해 대략적인 분할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이미 머릿속에 다른 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일부러 조금 물러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상가는 제 명의로 가져오는 대신 예금과 차량, 기타 소액 자산은 대부분 도윤 씨가 가져가요. 상가 하나 때문에 이혼이 더 복잡해지는 것도 싫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아가 꽤 양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상가를 내가 다 가져가면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해? 원래 내 이름이었던 건물인데. 서한은 말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가는 담보도 잡혀 있고 대출도 있고 관리도 내가 거의 다 했잖아요. 당신은 현금 가지고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죠. 부모님께는 상태가 복잡해서 상가는 정리했다 정도만 말하면 되고요. 그 말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도윤은 끝내내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도윤은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말하자. 지금 말씀드리면
부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충격이 너무 크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부모에게는 여전히 아들명의 상가가 하나 있고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나중에 손주까지 든든히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두면서도 현실에서는 상가의 법적 소유권이 서서히 자신의 손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 집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법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문구를 읽었습니다. 뭐야, 상가가 경매에 넘어간다고? 처음에는 우리 상가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경매 대상은 아들 명의라고 믿고 있던 상가였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은행과 법원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상가가 도윤과 서아의 공동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그 상가 지분 일부가 고액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었으며 이자 연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골치 아픈 대출 구조를 알아보며 가능한 돈을 긁어 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모아둔 예금과 다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는 이미 연체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경매는 진행되었고 법원 게시판에는 새로운 낙찰자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는 게시판 앞에서 그 이름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이름, 서아 아니야? 이제 상가는 우리 아들 명의가 아닌 거야? 아버지는 손을 떨며 종이를 쥐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한 거였구나. 공동명의 대출, 경매. 여기까지 다 생각하고 움직였던 거야. 그때 비로소 부모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 한 동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손을 떠나게 되었는지.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도윤에게 부모는 결국 사실을 말했습니다. 도윤안의 상가, 그거 이제 그 여자 이름으로 넘어갔다. 경매로.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상가는 원래 제. 아버지는 억눌린 분노로 말했습니다. 언제 공동명의로 바꿨냐? 언제 대출을 받았냐? 언제 우리 몰래 그런 서류들을 썼냐? 왜 한 번도 우리한테 말을 안 했냐? 도윤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아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상가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가 두 동 중에 하나는 너 잘 살라고 준 건데 결국 그 한 동을 들고 그 여자가 떠난 거구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기 전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지던 날 도윤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관련 사항은 제출된 협의서대로 진행합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서아는 짧게 인사만 하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미련이라기보다 해방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법원 복도에 홀로 남은 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상가도 결혼도 도대체 내가 지켜낸 게 뭐지? 몸은 이미 재활 단계에 들어가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사고 직후보다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다가와 조용히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자, 도윤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옆에 있을 거다. 그 말 속에는 위로와 함께
씁쓸한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서아는 경매로 자신 명의가 된 상가를 보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임대료를 조정하고 건물 외벽에 새 간판들이 들어섰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상담 베테랑 강서아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고, 강의 현장에서는 공적인 결혼 실패하지 않는 배우자 선택법 이라는 제목으로 당당히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상가 옥상에서 찍은 사진, 오늘도 현장 점검 바쁘지만 뿌듯한 하루 라는 문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뒤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혼과 상가 상실이 겹치기 전, 사고 직전의 어느 밤, 그날도 도윤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만 더 똑똑했으면, 부모님 말 좀 들었으면, 서아 말만 믿지 않았으면, 술잔을 비울수록 자책과 분노는 섭섭함과 후회로 뒤섞였습니다. 밤늦게 그는 결국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 집 안에만 있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이성의 마지막 조각이 타지 말라고 말했지만 도윤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도로 위에서 도윤의 차는 중앙선을 따라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에도 속도는 충분히 줄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서 회전하던 차량이 눈앞에 크게 다가왔고 잠깐의 브레이크,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 파편이 튀고 차량은 빗길 위를 미끄러지다 가로수에 부딪혀 멈춰섰습니다. 그날 밤 도로 위에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또 하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도윤은 허리 아래 감각이 없는 자신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척추에 손상이 큽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재활을 해보더라도 다시 걷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던 도윤에게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재활병동 복도에서 도윤은 휠체어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상체 근육을 더 키우시면 혼자서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복도 끝에서 부모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상가도 며느리도 다 떠나고 우리 아들 다리까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버지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이게 다오리가 사람을 제대로 못 본 죄다. 그래도 그냥 당하고 끝낼 순 없다. 집에 돌아와 TV를 켜니 우연히 한 프로그램에서 결혼정보회사 상담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배우자 선택에서 재산보다 가치관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강서아 상담사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저 얼굴, 저 말투, 서아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녀가 운영 중인 상가의 간판 사진이 화면에 비치는 것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가 잘 굴리는 성공한 상담사. 남들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 뒤에 누가 쓰러졌는지는 아무도 모른 채로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이대로 두면 또 다른 누군가가 당할 것이라는 굳은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서랍에서 상가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 경매 기록, 이혼 서류 사본 등을 하나씩 꺼내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다 모아보자. 언제 공동명의로 바뀌었는지, 언제 대출을 받았는지, 어떤 구조로 상가를 가져갔는지, 엄마도 서아가 강의했던 동영상, 인터뷰 기사, 결혼정보회사 홈페이지를 찾아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평생을 결혼 전문가라고 포장하고 살았네. 실제로는 남의 재산, 남의 인생 밟고 올라선 사람인데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가를 어떻게 다시 되찾을지, 그리고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그녀가 일하는 직장, 강에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 이제부터 천천히 확실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상가 한 동을 빼앗긴 부모의 복수는 이제 막 조용하지만 단단한 첫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의 부모는 거실 식탁을 사실상 작은 전쟁 회의실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등기부등본, 경매 기록, 이혼 조정 조서, 은행 대출 서류, 변호사 상담 메모까지 종류도 다른 종이들이 한 겹 두 겹 쌓여갔습니다. 아버지는 형광펜으로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여기 봐라. 이날 공동명의로 바꿨지.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날 대출을 받았고, 연체가 시작된 날, 경매 개시 결정 난 날, 그리고 낙찰자 이름 찍힌 날까지. 엄마는 그 옆에서 서아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인쇄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상가 옥상에서 샴페인 들고 찍은 사진. 내 건물, 내 인생이라고 써놨네. 저 사람 눈에는 이게 그냥 수단이었나 보지. 종이들 위에서 밤은 조금씩 새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던 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야. 엄마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상가를 다시 되찾는 것. 둘째, 저 여자가 또 다른 집에 같은 짓을 못하게 막는 것. 그 말에는 상가 한 동을 잃은 분노뿐 아니라 이대로 두면 또 다른 누군가의 도윤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이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미 이렇게 됐지만 다른 애들까지 이렇게 만들게 둘 수는 없다. 저 여자가 평생 결혼 전문가인 척하면서 남 인생 가지고 장난치게 둘 순 없어. 그렇게 해서 복수의 방향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서아는 상가 1층과 2층 구조를 리모델링하여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상가 하나쯤 있어야 여유 있는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그녀는 강의에서 자신의 상가를 예시로 들며 은근하게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넣어 설명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고소득, 고자산층 전담 상담사로 배정되어 VIP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실적 좋고 강의도 잘하고 상가까지 가진 능력 있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상위 등급 남성 회원 리스트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재력가 2세들까지 프로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중 한 이름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미래건설 부사장 집안의 장남, 해외 유학파, 중견그룹 2세. 이 정도면 지난번 시댁보다 몇 단계 위다. 그녀는 이 남자가 선호하는 성격, 취미, 가치관을 프로필에서 빠르게 읽어내려가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더 단단하게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상가 하나 빼앗아 온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로 들어가야 해.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타깃을 향해
조용히 날이 서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의 부모는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서아가 일하는 결혼정보회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목적의 상담을 원하시나요? 아버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적당한 사람을 찾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상담 잘한다는 분에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 안내를 받아 들어간 상담실에서 문이 열리자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잠깐 멈칫했지만 금세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결혼 컨설턴트 강서아입니다. 부모 역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서아는 매끄럽게 자신의 경력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수많은 커플들의 인연을 성사시켜왔고 개인적으로도 결혼과 이혼을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가 건물도 직접 관리하면서 재무적인 조언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본인 이혼 이유는 어떻게 손님들에게 설명하십니까? 그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는 미소를 잃지 않고 답했습니다. 가치관 차이였죠. 저의 가치관과 전 남편 쪽 집안이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 서로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말을 겨우 삼켰습니다. 가치관 차이. 상가를 통째로 가져가고 떠난 걸 참 예쁘게도 말하는구나. 상담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전 남편 쪽에서 당신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서아는 눈을 찌푸렸다가 곧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요. 저는 제 일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은 두 노인의 마음에 복수의 불씨를 더 선명하게 키워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서아는 상가 건물주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호텔 연회장 한쪽 와인 잔이 오가고 명함이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미래건설 오너 일가의 친척이자 중견 건설사 대표 아들을 자연스럽게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정보 쪽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상가도 갖고 계시고 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상가 사진과 강의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관리하는 상가도 있고 결혼과 재무 설계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본인 인생을 잘 설계한 사람에게 배우자 상담받고 싶어 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상대 남자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와의 개인적인 만남 자리에서 서아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계산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한 번 이혼을 했습니다. 상대 집안이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제 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새로 인연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녀는 일부러 상가와 돈, 능력 관련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기보다는 자립적인 여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이혼한 여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상대는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은 아니죠. 오히려 본인 삶을 책임지고 다시 일어선 게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 말은 서아에게 또 하나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이 사람 쪽 집안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한편 재활병동에서 도윤은 부모가 서아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 상가 다시 찾아오려고 변호사도 만나고 그 여자가 하는 일도 알아보고 있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러다 더 상처만 받는 건 아니겠죠. 이미 상가도 넘어갔고 저도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이제는 상처만 남겨놓지 않을 거다.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도윤은 자신 때문에 부모가 또 다른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적어도 상가만큼이라고 찾아올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부모는 병실에서 도윤에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상가 소송을 할 거다. 처음 공동 명의로 바꾼 거부터 그 여자의 기망이라고 주장할 거다. 너도 그때 상황, 그리고 서류 쓸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한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부모님 몰래 바꾼 것부터가 잘못이었죠. 그걸 이용해 상가까지 가져간 건 더 잘못이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 같아서요. 그의 표정에는 자신이 저지른 선택에 대한 죄책감과 그래도 부모의 복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모는 부동산 가사 사건에 강하다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참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정리해보죠. 원래 상가는 부모님 명의 2동, 그중 1동을 아들 명의로 증여, 그 후 결혼, 며느리의 요구로 공동명의 변경, 곧이어 대출 실행, 연체, 경매, 그리고 낙찰자 강서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상가는 아들 명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 재산 분쟁을 넘어서 사기, 기망에 가까운 구조일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바꿀 때 어떤 설명을 들으셨는지 상세하게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아드님 진술도 매우 중요하고요. 변호사는 대략적인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공동명의 변경 당시부터 이미 아드님이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둘째, 강서아 씨가 이 구조를 이용해 실질 지분을 가져갈 의도가 있었다는 점. 셋째, 경매와 낙찰 과정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 실질적으로는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상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단정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긴 싸움이 될 거고 언론이나 세간의 관심을 어느 정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의 특성상 그쪽에서도 맞대응을 할 테니까요. 부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용히 상처받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쳤습니다. 필요하다면 시끄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부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 수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출연한 방송, 인터뷰, 강의 영상 기록, 결혼정보회사 홍보자료, 상담 받을 때 몰래 녹음한 파일까지 엄마는 이어폰을 끼고 서아의 말을 한 문장씩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단순히 스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상대를 관찰해왔고 재산보다 인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종이에 그 문장을 쓰며 엄마는 손을 떨었습니다. 재산보다 인품, 남의 상가를 통째로 가져가 놓고 저런 말을 사람들 앞에서 했구나. 아버지는 녹취 파일 중요한 대목에 별표를 쳐가며 정리했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가정을 함께 책임지는 일입니다. 상대 집안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돌아가 서아를 정면으로 겨누는 창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모는 새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최근 강서아 씨가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남성과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쪽에서도 큰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더군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집 사람들도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겠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경고를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증거 정리가 선행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상대 쪽에 익명 제보를 보내는 형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사실관계와 서류를 정확하게 정리해서요. 엄마는 서아가 또 다른 집안을 향해 웃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번엔 그 집 아이가 도윤이처럼 되지 않게 막고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아와 재력가 집안 남자의 약혼 소식이 회사 내부에 퍼졌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동료들은 역시 강 실장, 본인이 제일 좋은 상대를 찾았네 라며 웃었습니다. 서아는 연회장 예약, 예물 상담, 신혼집 논의까지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상가 한 동이 아니라 그 집안의 지분과 미래가 새로운 목표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약혼 남자 집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고 겉면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약혼하려는 여자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들. 봉투 안에는 상가 공동명의 변경 및 대출, 경매 기록, 이혼 조정조서 일부, 언론 기사와 등기부등본 사본, 그리고 간단한 요약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약문 말미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한번 아들의 인생과 한 집안의 상가를 통째로 가져간 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부모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손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자를 눌러 썼는지는 종이에서도 느껴질 만큼 선명했습니다. 약혼 남자의 부모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여자에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제보 보내는 경우 많다던데. 하지만 봉투 속 서류들이 실제 등기부 등본과 법원 서류 사본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한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버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네.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겠어. 그들은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가 서류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등본과 판결문 사본은 모두 실제 사건과 일치합니다. 이 여성, 전 시댁 상가를 둘러싼 상당히 복잡한 사연의 당사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며칠 뒤 약혼 남자의 부모는 서아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서아 씨, 전에 말씀하신 이혼 사유, 가치관 차이라고만 했었죠. 혹시 전 남편 집안 상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서아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상가요, 굳이 말하자면 그쪽 집안에서 제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재산 문제를 두고 오해가 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깔끔하게 정리된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 부모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일이라면 왜 이런 서류들이 우리 집으로 익명으로 오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더 들여다볼 이유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서아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결혼정보회사 대표 앞으로도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귀사 간판 상담사의 과거와 관련하여 공식 확인이 필요한 사안. 본문에는 서아가 이전 시댁 상가를 둘러싸고 어떻게 공동명의 변경, 대출, 경매, 낙찰까지 얻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안전한 결혼을 상담할 자격이 있는지 귀사의 윤리 기준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대표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지만 첨부된 등기부등본과 서류들의 내용을 보고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혼, 재무 강의를 맡겨온 외부 기관들에도 비슷한 제보가 몇 군데 전달되었습니다. 귀 기관에서 초청한 강연자의 과거가 홍보하신 이미지와 다를 수 있어 알려드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아는 강의 취소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분기는 내부 사정으로 강의를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컨설턴트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공격의 방향이 전 시댁에서 오고 있다고 본능적으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우편함에 꽂힌 두꺼운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상가 소유권 이전 및 경매 과정에서의 사기, 기망을 근거로 소유권 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장이었습니다. 원고 이도윤의 부모, 피고 강서아. 서아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과거 자신이 해온 선택들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겠어. 서아는 곧바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읽고 난 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경매 절차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 측이 주장하는 건 그 이전 단계, 공동명의 변경과 대출 실행까지의 과정에서 당신이 기망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합의하에 모든 걸 진행했습니다. 시댁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그가 말했고요.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남편 동의가 있으니 불리한 싸움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 재판은 법적으로만 맞느냐가 아니라 도덕성과 여론도 함께 봅니다. 게다가 당신 일과 직업 특성상 이미지 타격도 상당할 겁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제 인생 전부가 걸린 싸움이겠군요. 한편 약혼 남자는 서아와 따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그는 인쇄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다 뭐인지 당신 입으로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 서아는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라 충격이라기보다 피로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남편 집안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그쪽에서도 저를 나쁘게만 보니까요.
남자는 쉽게 납득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는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상가가 전시댁에서 넘어온 건 맞지? 경매로. 서하는 대답을 잠시 늦추다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상가의 소유권을 갖게 된 건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였고 결혼 생활 동안 저도 충분히 기여를 했어요.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에게 당신이 이혼한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 다만 남의 집 아들과 상가를 어떤 방식으로 엮었는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당신이 강의에서 말하던 결혼은 서로의 가정을 책임지는 일이라는 말과도 연결되고 그 말은 서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과거의 제 선택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만 나쁜 사람 취급받는 구조는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 집에서도 저를 이용하려 했던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완전히 식어가는 것을 서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을 내 집안에 데려오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약혼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그 말은 사실상 결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류층 모임과 회사 주변에는 짧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 실장, 그쪽 집이랑 약혼 파기됐다더라. 왜 또 가치관 차이래?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고 누군가는 익명 제보와 소송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전시댁 상가 가지고 복잡한 일 있었다더라.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상가를 통째로 가져간 뒤 떠났다는 얘기도 있고 서하는 회사 복도에서 자신을 힐끔거리는 시선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결국 서하를 불러 앉혔습니다. 강 실장, 당신이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건 인정합니다. 실적도 좋았고 강의 평가도 좋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서하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한 말이었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대표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일단 모든 외부 강의는 당분간 중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담도 일부만 맡겨야 할 것 같고요. 언론이나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겠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회사에서조차 자신을 편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서하에게 이 싸움이 단순한 가족 간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상가 소송 첫 변론 기일 날 법정에는 도윤의 부모, 변호사, 그리고 서하와 그녀의 변호사가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재판정 뒤쪽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재판장은 양측 진술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피고는 결혼 초반부터 상가를 겨냥해 접근했고 공동명의 변경과 대출, 경매 구조를 사전에 계획하거나 적어도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의 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 사기, 기망에 의한 부당이득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상가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운용되었고 공동명의 변경은 당시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경매와 낙찰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였고 원고 측 부모는 자신들이 증여한 뒤의 재산에 대해 너무 큰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본인에게 묻겠습니다. 공동명의 변경 당시 시댁 측에 이 내용을 알리지 말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시댁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법정 안의 여러 시선이 도윤을 한 번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책임에서 완전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증인석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제가 처음 공동명의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부부 재산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 시댁보다 우리 둘만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말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도장을 찍은 건 저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자고 생각한 것도 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진 않습니다. 도윤은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가 상가를 통째로 가져갈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고 경매가 진행되던 시점에도 어떻게든 함께 막아보자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완전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려고 선 자리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결과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법원에서 한 번은 정리해 주셨으면 해서 서 있는 자리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상가 한 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을 떠나 전 아내 손으로 넘어갔는지 그 흐름을 제 입으로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자기 연민보다 뒤늦은 책임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의 공방 끝에 1심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강서하는 원고 측에 사회, 경제적 상황과 아들 이도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상가 공동명의 변경과 대출 구조를 설계했으며 그 결과 상가를 사실상 자신의 단독 재산처럼 취득한 점이 인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부 재산 분할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 측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재판장은 결론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의 소유권은 원고 측으로 회복함이 타당하며 피고는 그동안 상가에서 얻은 임대 수익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및 이도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엄마는 자리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아는 굳은 표정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문 밖으로 나와서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빠르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항소까지 가야 하나.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이미지와 일거리가 더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판결 후 관련 기사가 몇 군데에 짧게 실렸습니다. 결혼정보 컨설턴트 전시댁 상가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 이름은 초성으로 처리되었지만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 이야기인지 금방 퍼졌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더 이상 서아에게 VIP 고객을 맡기지 않았고 외부 강의 요청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고객은 직접 회사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상담사로 쓰는 거냐? 이런 기사 난 사람한테 우리 집 아이를 맡기라고요? 대표는 결국 서아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회사 이름을 걸고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로필도 일단 비공개 처리하겠습니다. 사실상 퇴출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상가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던 날, 서아는 상가 건물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성공의 상징처럼 여겼던 간판들이 이제는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에서 새 주인 명의가 들어갈 서류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등기 이전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우리 노후와 아들 인생을 위해 마련한 거였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네. 서아는 그 말을 뒤에서 듣고 있었지만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여지도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소송 비용과 깨진 약혼, 끊겨버린 일거리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엄마는 새로 뽑아온 등기부등본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우리 이름으로 돌아왔네. 아버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늦게 돌려받은 것 같기도 하다. 그 사이에 도윤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엄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되찾은 상가는 분명히 승리의 결과였지만 그 한복판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늘 함께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병원으로 찾아온 부모는 도윤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아, 이거 봐라. 상가 소유권 다시 돌아왔다. 도윤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아니었지만 부모의 이름이 다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며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죄송합니다. 처음에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 그건 내가 평생 기억해야 한다. 근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이미 너무 많이 치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셋 다 서로 의지하며 더 버티면서 살자. 그 말 속에는 용서와 후회와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서아는 중심가에서 멀어진 작은 상권에서 소규모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화려한 브랜드 이름 대신 단순한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연애, 이혼, 재시작 상담. 예전처럼 결혼정보회사 간판이나 상가 자랑은 할 수 없었고 강의 요청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내담자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상담사로서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혼자 남는 밤이면 늘 비슷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상가 한 동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제대로 잡았으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소송 비용과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깨진 약혼 이후 정리해야 했던 일들로 인해 서아의 통장에는 예전처럼 넉넉한 숫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TV에서 결혼 전문가들이 나와 결혼 철학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얼굴을 돌렸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랑 다를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여기까지 왔을까? 그 질문의 답은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재산 위에 쌓은 건물은 언젠가는 한 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몇 년 뒤 되찾은 상가 1층에는 작은 카페 겸 샌드위치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거창한 이름 대신 소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네 작은 식탁? 카운터 안에는 엄마가 서 있었고 아버지는 주문이 몰릴 때마다 주방 쪽을 도와주었습니다. 가게 한켠에는 휠체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이 넓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테이블 정리와 계산, 온라인 주문 응대를 맡았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는 휠체어에 앉은 사장을 조금 낯설게 보기도 했지만 맛과 정성에 이끌려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샌드위치 진짜 맛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그 말에 도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셋이서 테이블에 둘러앉아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상가 두 동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 줄 몰랐지. 하나는 내 노후, 하나는 우리 노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가 한 동은 다시 돌아왔다. 너도 이렇게 일하고 있고 우리 셋은 아직 같이 밥을 먹고 있다. 그 정도면 됐다. 도윤은 휠체어 위에서 테이블 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제 실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끝까지 제 옆에 남아준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가를 다시 되찾아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복수해서 속이 다 시원한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한 대로만 남겨두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조금은 숨이 쉬어진다. 앞으로는 누구 인생 위에 올라서지 말고 그냥 우리 셋 서로 기대고 살자.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상가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의 결혼으로 인생 역전을 꿈꿨다가 남의 상가를 밟고 올라서려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과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상가를 되찾은 안도감 사이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부모와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아들에게는 평생의 장애가 남았지만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그래도 내일 문은 한 번 더 열어보겠다는 마음이 이 가족을 오늘도 상가 1층 작은 가게로 나오게 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